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 심각합니다. 어제 주말이었는데도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넘어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3주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 지표만 그렇습니다. 보더라도 상황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예,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대유행 국면으로 예,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막지 못하면 네, 자칫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대유행까지 네.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양성률이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관련된 지표들이 전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예, 집단 감염도 일상생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감염병 재생산 지수도 1.2 내외 정도라서 네. 앞으로 계속 확산될 여지가 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또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이런 또 신규 확진자 수도 6배로 늘었다, 최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역학조사를 할 부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경로가 아직 조사를 못했거나 네. 혹은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곳들의 비율도 네네.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수도권이 2.5단계고, 근데 다른 수도권 지역도 2단계로 일제히 격상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예. 비수도권 쪽은 지금 지역적 편차가 있어서 예. 지금 현재 1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곳들도 몇 곳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상황이 워낙 엄중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우리나라가 교통이 좀 발전된 곳에서는 이 여파가 번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서 예. 비수도권 지역도 좀 일괄적으로 2단계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어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네, 손은혜 반장님, 그러면 이번에 거리두기 격상한 곳, 이거 핵심적인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2.5단계는 사실은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는 예.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예. 활동 자체가 위험하니까 가급적 집에 계시면서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비필수적인 분야들에 대한 각종 조치, 이 운영 중단 조치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노래방이라든지 헬스장,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방문 판매업이나 예. 학원 등에 대해서는 아예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서 예. 운영을 이제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대형마트 같은 또 다른 주요한 다중이용시설들도 오후 9시 이후는 운영이 중단되고 예. 특히 식당의 경우에는 기존 2단계 조치였던 오후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계속 유지됩니다. 예.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가급적 특히 저녁 시간대에 모임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예. 그럴 여지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도 공연장은 좌석을 2칸 띄워야 된다든지 예. 아니면 결혼식이나 기념식, 강연 같은 각종 행사와 모임도 50명 이상은 금지한다든지 네. 예, 숙박시설에서 파티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도 함께 시행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도 이제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스포츠 경기도 지금 무관중으로 전환시키고 무관중으로. 예. 예, 종교활동 같은 경우도 비대면을 원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보니까 최근에 1.5단계에서 2단계, 또 2단계 플러스 알파, 또 이번에 이제 2.5단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계속 격상한데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 강화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이 꺾이지 않은 이유 뭡니까? 근원적으로 지금 유행의
양상이 예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중심적인 집단이 있어서 네. 이 중심 집단, 8월을 예를 들면은 사랑제일교회라든지 광화문 집회 쪽에 모였던 분들을 예. 저희가 사전에 빨리 파악을 해서 검사를 빨리 하면서 격리를 해서 여기에 주요 감염 원인원들을 격리하는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예. 5월 달에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 저변에 상당히 많은 감염원들이 깔려 있으면서 일상생활 속에도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 다중이용시설들을 운영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이런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예. 그 이전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일각에서는 이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지금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를 지금 하면서 확산세를 꺾어야 된다라고 지금 당부를 드렸는데, 네네. 여기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국적인 대유행상 하루에 1,000명, 2,000명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서요? 아직까지는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가면 저희가 한 주 정도 뒤부터는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특히 중환자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추가로 신설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국에 한 55병상, 수도권 쪽은 한 20병상 정도의 중환자실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이고 있어서 이 중환자실을 좀 신속하게 늘리는 작업을 계속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적어도 다음 주 15일 정도까지 지금보다 한 80여 개 정도의 중환자실을 더 늘리는 쪽으로 80여 개 정도요? 지금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의료시설입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갑자기 저희가 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쩌든 간에 이 반전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한 2, 3주 뒤부터는 중환자 치료에 있어서 조금씩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심각성 때문에 이제 다음 달 3일까지인가요? 그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 지정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기간에 맞춰서 시행됩니까? 연말연시 방역 특별 대책은 이제 수도권 외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 정책이고, 특히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와 모임을 차단하는 게 가장 주력하는 조치들입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은 2.5단계가 됐기 때문에 저녁에 모임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상당히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음식점들도 착석을 못 하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유흥시설이나 그렇지만 전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수칙의 점수들을 점검하고 그 부분들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감염들이 그런 곳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좀 백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오늘부터 접종 시작한다 이런 보도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이제 세계 여러 제약사들의 백신을 이른바 입도선매한다 이런 좀 기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이 관련해서 협상을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 정부도 좀 가장 최선의 조건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목표로 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충분한 수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예. 금주 중에 이 결과를 좀 저희가 정리해서 네네. 발표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사 한 곳이 아니고 또 다른 제약사들과도 뭐 계약을 이를테면 뭐 확정한다,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한 군데 회사와만 이 네네.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예.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여러 제약회사와 예. 이 공급을 계약을 맺어서 예. 그 분산해서 좀 이 충분한 양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고 예. 거의 협상이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어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 중에는 아마 저희가 네. 어느 정도 이걸 확보할 건지 어떻게 네네. 할 건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주 이번 주 안에는 예. 어느 정도 어느 제약사와 계약했는지 정도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저 렘데시비르 등을 투여했지만 중증 환자한테 그 녹십자에서 개발한 혈장 치료제 처치했더니 뭐 완치 반영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예, 지금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치료제가 듣지 않은 중증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했더니 호전되는 케이스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고 예. 저희도 이제 아직 이 혈장 치료제가 임상 시험 중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실험 결과들을 좀 계속 주목해서 보면서 네. 효과성이 인증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예. 바로 치료 쪽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좀 기대하면서 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이를테면 뭐 승인 신청 이것도 승인 이런 절차는 예.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 목적 이 임상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예. 이게 어느 정도 그 임상 시험 이타 치료의 목적으로 예. 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임상 결과를 좀 보면서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라서 예. 혹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 같은 게 없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이 걱정들이 좀 우려가 제어된다 그러면 예.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손반장님 마지막으로 저 국민한테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그 수도권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예.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최대한 집에 머무르시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좀 이번 2.5 단계로 저희가 생업시설의 피해를 보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예. 좀 이분들의 애로를 한시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런 좀 외출과 모임을 절대 좀 삼가해 주시고 가급적 집안에서 한 3주 정도만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방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추가 확진에 따른 가금 농장 차단 방역 강화 내용입니다. 먼저 재난 해당되는 시도는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입니다. 그 재해 지역은 전국이고요. 재해 방송은 방금 오전 7시 59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사항은 전남 영암군 유경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가 추가 확진되었으니 모든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 방사를 금지하고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마당 매일 청소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3부 방금 전에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거 공수처 문제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밑줄을 좀 그어야 될 상황인가요? 일단 오늘 오전에 예. 국회의장님이 주재하셔서 여야 원내대표의 아마 마지막 협상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된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법에 따르면은 7월 달에 공수처가 출범했어야 되는데 네. 벌써 한 5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맞물려서 예.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여야가 조금씩 이 합의 정신을 발휘해서 네. 더 늦지 않게 또 이 일방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지 않도록 주어진 시한 내에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해드리고, 일단 민주당은 안 되면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앞서도 이제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될 때 국민들에게 그 이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야당이 합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근거 이런 걸로 그 설명했던 것이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뒀다라는 걸 이제 거듭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이게 결코 이제 이 야당의 비토권을 준 게 가벼운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갖는 그런 어떤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여당도 마지막까지 합의하기 위한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거죠. 야당의 비토권이라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당의 추천권 일부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당의 추천권을 내려놓더라도 법원 행정처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추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추천한 인사들을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고려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말씀드려보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토권이라는 게 무한정 반대를 보장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정 반대를 반복하면 결국엔 법 개정의 어떤 명분 이런 것들만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 만큼 끌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할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높고 또 그 피로감이 높다는 거는 야당에 대한 이제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더 늦지 않게, 또 이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의해서 법 개정이 강행돼서 그게 또 다른 정쟁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합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또 은근히 뭐 그동안에 이제 앞서 예산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했으니까, 협조했으니까, 그럼 민주당도 화답해라, 이런 내심의 어떤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산안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여야의 이해관계 모두가 반영돼 있는 거고, 또 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12월 2일 날 새 예산안이 무조건 본회의에서 표결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뭐 이걸 주고받기식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이 공수처 법을 읽어보면 이게 여당에 의해서, 현 정권에 의해서 일적으로 악용될 거다, 이런 야당의 우려가 조금은 과장돼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상대로 한 수사를 전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은 현 정부가 여당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만약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됐을 때 검찰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는 요소도 그 법이 분명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이 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비수사처가 출범하면 이게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정기구가 될 거다라는
야당이 갖는 뭐랄까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조금은 좀 과장돼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출범한다 그래서 그게 꼭 야당한테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한 명을 최종 후보에 넣는 걸 포함해서 이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그 여야 어떤 마지막 합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것도 날아가 버리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되는 상황이고 보니까 또 초선의원들도 보니까 어제였죠? 아마 저 기자회견 통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 밝힌 것 같아요. 뭐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그 가장 핵심적 국정 과제가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예. 그 검찰 개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과제가 이 공수처란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자칫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되면 뭐랄까요 검찰 개혁의 동력 더 나아가서는 국정 운영의 동력 자체가 유실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여당으로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아마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법 개정안이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뭐 결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네. 국회에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여당이 계속해서 이제 사실 이렇게 만약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 중도층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도 강행을 하는 것 이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게 가장 큰 우려겠죠. 자칫 검찰 개혁도 국정 운영도 제대로 안 될 그야말로 이제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만 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추 장관이 벌인 이 상황이 현 정부나 여당의 일방적인 패배 비슷하게 끝난다면 그게 이제 국정운영 동력의 상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레임덕 이런 것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부 이제 중독층에서 일방 독주라는 비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자칫 이제 더 큰 그런 어떤 그 동력을 잃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이 좀 역지사지가 좀 필요해요. 나중에 만년 여당만 할 건 아니잖아요. 야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당이 됐을 때 오늘의 선택을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당도 최종적으로는 야당과 합의하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비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 고위직이죠. 간부급 이상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구속 사유는 이제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일부 의원들이 뭐 사법권 남용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던데, 글쎄 저는 그렇게 적절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월성 1호기 노원전 가동 중단이라는 그런 공약 그리고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 이건 뭐 어쨌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하에 진행된 것이긴 하나 우리가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수단까지 다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목적이 정당하다 그래서 수단까지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치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위험한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원전부터 가동 중단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로드맵이나 혹은 그런 정책적 목표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고 존중할 만하나 근데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하는데 지금 감사원이 내놓은 그 감사 결론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작됐다. 실제 경제성에 비해서 이 축소돼서 평가가 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고발을 의뢰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서 중요한 공문서들을 산자부의 공무원들이 임의로 삭제했고 이게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이 된 건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걸 두고서 대통령의 공약마저 정책마저 검찰 나아가선 사법부가 좌우하려 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침해하는 이제 그런 코멘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지났지만 그 수평적 법원 조직을 만든다 뭐 이런 의도로 법원 조직법 개정안 발의했고 최근엔 이수진 의원이 판사 탄핵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법 개정안이나 뭐 탄핵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가지고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별 의원들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나라고 또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나라에서거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자칫 그런 선을 넘지는 전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서 지금 그 산자부 공무원들 구속 관련해서 이게 사법권 남용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그런 선을 넘는 위험한 인식이고 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권 남용이란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지 못했던 표현 아닙니까? 조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진중권 전 교수가 또 SNS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 손부른 작업 끝나면 심지어 권력의 칼이 사법부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뭐 진중권 교수의 이런 우려가 전 기우이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고요. 또 이게 이제 검찰하고 사법부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서 판사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 독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독립성이 악용돼서도 안 되겠죠. 그게 양승태 이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농단 사건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검찰과 정권 간에 이 보이고 있는 충돌처럼 정치적으로 이 사법부와 갈등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이건 그냥 진 교수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다른 세 번째 밑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변창흠 LH 사장이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송곳 검증하겠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떤 후보든지 야당은 송곳 검증을 해야죠. 물론. 그리고 그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이게 이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때문에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검증을 위한 검증이어야지 정쟁을 위한 검증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그리고 이 인사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자질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을 비공개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이원화시키자 이런 어떤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에 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땅히 필요한 검증을 한다면 모르되 그걸 떠나서 과도한 뭐 신상털기라든지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도 여야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 청문회가 그런 장이 될 수 있어서 또다시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좀 눈살 찌푸러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해야 할 정당한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히 그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존 그 김현미 전 장관과 부동산 정책 많은 부분이 결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집값 상승을 뭐 커뮤니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 주택 도시계획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SH공사 사장 그리고 LH공사 사장 이런 경력이 말해주듯이 어느 정도 검증된 분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주택 정책을 둘러싸고 한편에 공급 확대론자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 어떤 공공의 책임하에 그 책임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공공 책임하에 규제론자가 있는데 후자에 가까운 분이죠. 그런 면에서 현 정부 그 주택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 이제 청문회 장에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가 추진하겠다라는 예. 걸 아직 제시한 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예단을 가지고 그런 것들 대하지 예.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네. 일관성입니다. 네. 자칫 이게 시장에서 약간의 그런 혼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건 더 큰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뭐 집값 게다가 이제 뭐 전세가까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긴 하나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이게 시장의 반응이 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까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뭐 우리가 뭐 삼철이란 말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뭐 특히 이번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그 선거관리 주무부처를 맡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겠죠, 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재보궐 선거 하나 치르려고 장관까지 교체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보다는 지금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상황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코로나도 그렇고 좀 아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이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찰 개혁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행안위에서 그 이슈를 계속 다뤄왔던 분이고 또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남은 임기 동안에 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아직 추진 속도가 좀 더딘 이런 사안들을 제대로 추진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더 크게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른바 삼철의 본격적인 뭐 어떤 정치 활동 아니냐. 근데 이제 이 전해철 의원은 이미 뭐 그 다선 의원이세요. 다선 의원이신데 이분을 두고서 삼철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3부 순서 마치고 잠시 뒤 4부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그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 제기한 상황 그리고 10일로 다가온 징계위원회 상황 이거를 미리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즉시 항고로 불복했습니다. 윤 총장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초유의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흐름,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 변호사입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구자란 변호사도 그렇고 마스크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약간 혼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징계위가 10일 개최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뀌지 않겠죠, 이제? 예, 지금은 이제 안 바뀔 것 같은데 사실 그 과정의 우여곡절도 조금 좀 흔한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의견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이 그 기일 지정 통지서 간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여유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규정상 예외는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런 기간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여유 기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뭐 의견이 법무부의 초보적인 실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이 26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법조인이면 한눈에 보여요. 이 조항은.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법무부랑 검찰이 맨날 들여다보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이걸 놓쳤으면 초보적인 실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윤 총장이 이의제기 안 할 거를 빨리 한번 땡겨보겠다라는 의도였으면 법무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은 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초보적인 실수 아니면
지나친 무리수 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서두른 이유를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요새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검사징계법 위원 구성 규정 지금 이제 헌법 소원도 있고 지금 갑자기 딱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개정법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에 개정법이 시행이 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위원 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다음 달 21일부터는 외부에서 위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외부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총 9명이 그러니까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외부 위원 4명인데 그걸 다 지금 법무부랑 상관없는 외부에서 지금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없으니까 법무부가 이걸 고려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뭐 있습니다. 예. 자, 또 그 법원이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이제 직무 복귀시키는 이제 뭐 집행 정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법무부는 뭐 존중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또 바꿨어요. 즉시 항고 제기했습니다. 자, 즉시 항고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것과 같은 개념?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한 단계 더 위 심급으로 가가지고 다툰다라는 개념은 똑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법적으로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원래 즉시 항고는 사실 법적으로는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윗신고로 올라가 다투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또 행정소송법이 마침 딱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윗신금으로 가가지고 다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윤 총장이 직무를 복귀하도록 한 결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투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서울 고등법원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고법 행정부에서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재항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신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즉시 항고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즉시 항고 법무부가 즉시 항고한 거는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거의 없다. 집행정지 사건이 지금 따지는 거는 핵심되는 거는 불이익의 비교 형량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용됐을 때 복귀하더라도 시간 그만큼 지나면 총장 직무 그만큼 못한 회복하기 이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요거를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실체적인 징계 사유는 본안에서 따질 거니까 나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법에서 원하는 그대로를 했고 제가 결정문도 이제 입수해서 봤는데 정말 법에 충실하게 해석을 했다. 그리고 열심히 썼다. 정말 정교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라가도 깨지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건 인법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구자령 변호사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미남 변호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송 중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즉시 항고 사건이 뭐 어떻게 집행정지 1차 결정처럼 빨리 신속하게 어떻게 내려질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항고심은 그 1심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내려지진 않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법원에서 관여하기 전에는 당사자들끼리의 분쟁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차 집행정지 사건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면 그 상태는 사법부가 법적 평가를 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이것이 일단 맞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급박한 손해는 일단 막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항고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형성한 질서이기 때문에 재항고심은 그렇게 1심처럼 급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 배제 즉시 항고 사건 결론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럼 뭐 이거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신데 지금 징계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직무 배제 다퉈봤자 복귀할 직무가 없게 되니까 이게 지금 윤 총장이나 법무부 모두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1차 결정에 대해서 다툰 거, 즉시항고를 한 건데 지금으로서는 법무부가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닌 거 아닌가. 이거는 불리한 내용의 결정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해석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그것마저도 싫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어떻게든 확정시키지 않고 계속 다툼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제일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그럼 결국은 그 누구도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민간인 사이에 어떤 이렇게 서로 막 그 맞불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정부가 법무부가 그렇죠. 검찰총장과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은 모두 이거 지금 다 초유의 사태는 맞습니다. 초유의 사태는 맞죠. 네. 자, 또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헌법 소원 또 가처분 신청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이거는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검사징계법 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이게 적용되는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제 정지를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데요. 지금 문제된 조항 살펴보면 검사징계법이 장관, 차관 그리고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런 식이라 가지고 사실 차관 이외에는 장관이랑 장관 지명한 5명 들어오니까 법무부 장관이 다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도 검사 2명도 장관이 지명하고. 장관이 지명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총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하니까 이거 공정성 보장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마치 검사가 기소해놓고 법관도 검사가 고른다. 지금 현대 사법체계에서는 그 소추하고 판단이 분리되어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결정을 내리려면 시간이 그렇죠. 언제 이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궁금한데. 그 집행정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냥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에 선례 보면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중에 강제 사보임 사건 가처분 문제된 적 있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절차 중간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실 또 그것 때문에 제기했을 거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림수가 있을 거다. 윤석열 총장 측도 노림수. 그러면 뭐 이거 역시도 실체적인 의미는 없지만 절차적으로 이걸 뭔가 계속 이 상황을 시간을 뭐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로 시간을 끌기보다 이게 지금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인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뭐 있는데 사실 인용 가능성이 거의 그렇죠. 건수별로 봐도 거의 없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헌법 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 법률 심판이나 이런 게 구체적 사건을 다투는 거에서 이제 타고 올라가서 법 자체를 다투기 시작한다. 위로 추상적인 걸로 올라갈수록 인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게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 문자 메시지도 뭐 그런 내용 주고받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다음 달에 뭐 개정이 되는 거 이런 뭐 위헌 논의에 있는 거에서 뭐 다투더라도 실제 위헌성 논의가 있는 거랑 위헌 판결 내려지는 거랑은 갭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동성동본 금원조항 일반인 생각하기에도 그 조항은 위헌이었다고 했지만 위헌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위헌 결정이 이렇게 뭐 신속하게 된다. 그 판단이 빨리 된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기한 거는 이제 이 헌법 소원 자체에서 승부를 본다기보다 이걸 활용해서 다른 데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마 깔리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가 이제 사진 찍혔어요. 뭐 악수를 든 것이다. 이거는 왜 이런 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문자 메시지 질문한 게 이 초식은 뭐 이제 약간 무협지 같은 표현. 이 초식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법무부 내부에서는 그 형사 절차 뭐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지만 외부의 민사 뭐 헌법소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용구 차관은 지금 법관 출신이니까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도 일반적인 얘기로 이거는 좀 사건에서 멀어진 실체에서 자신 없으니까 이런 거 다투는 거 아니겠.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윤 총장 쪽에서 악수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 이용구 차관 문자 메시지처럼 악수라고 지금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략적으로는 악수는 절대 아닌 걸로 보이고 현재 인용 가능성은 낮지만 이건 윤 총장 쪽에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단 헌법 소원 제기로 인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검사징계법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위원 구성에 의해 가지고 징계 절차 내려졌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론이 이거 결국은 그래도 장관의 뜻대로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일자로 주어졌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피 신청이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위헌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툴 건데 위헌성을 제거하는 게 위원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전원을 구성했더라도 기피 절차가 잘 이제 작동을 하면은 위헌성이 사라집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그럼 기피 신청을 안 받아주면서 위헌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기 지금 논리 충돌이 생겨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 가면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기피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이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윤 청장은 행정소송에서도 기피도 제대로 안 됐고 네네. 위원에 대해서는 또 각각 사건마다 달리 주장합니다.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네. 라는 반박을 하면은 이거는 헌법소원, 징계 절차, 행정소송 그리고 그거에 딸린 집행정지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인법의 구자랑 변호사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 조은주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빠 보이시네요. 저 오자마자 얼굴이 밝아요? 왜 그래요? 네, 늘 풍성한 월요일인데 오늘도 손흥민 선수 기분 좋은 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예, 자 알려주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전했는데 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 계속 득점이네. 네, 예. 오늘 새벽 1시 반 아스널 맞대결에서 한 골,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원맨쇼였는데 2대0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모든 골이 다 소중하지만 오늘 득점이 더 대단하고 결정적이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이유를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나 있어요? 네, 더 많은데 줄이고 줄여서 5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겼다. 골 아무리 멋있게 넣어도 결과 없으면 아쉽잖아요. 근데 2대0으로 이겼다. 일단 이겼다. 토트넘은 개막전 한 번 지고 10경기 무패입니다. 7승 3무고요. 프리미어리그 선두입니다. 리버풀과 첼시 모두 토트넘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로 상대가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이었다. 자동차 광인 손흥민 선수가 절대 안 타는 차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토트넘에 딱 입단할 때 구단 관계자가 빨간색 차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양 팀의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그 경쟁 관계가 그 정도로 센데 토트넘 안방에서 라이벌 팀을 손흥민 발끝에서 격침시킨 거니까 더 대단하다 싶고요. 세 번째로 오늘 골로 손흥민 선수 리그 10호 골을 꽉 채웠습니다. 2020-21 시즌 13골 도움 6개인데 그 가운데 10골 도움 3개가 프리미어리그인데요.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이거는 정말 유럽 최정상급 공격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인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하셨고 자, 네 번째는. 그다음에 특별했던 게 이제 관중이 들어온 오늘 경기였어요. 관중이 2,000명 들어왔는데 2,000명이요? 네. 이 라이벌전에 영국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엄청난데. 그렇죠. 근데 그 지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뭐 2,000명, 4,000명, 무관중 이런 게 있는데 2,000명이 들어오는 토트넘은 그런 경기장이었어요. 그래서 토트넘 들어올 때 환호 엄청 났고 아스널이 뭐 공 잡으면 야유가 또 엄청 났는데 사실 좀 보긴 좀 위태로운 게 마스크도 안 끼고 막 포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동안 오래 참았잖아요. 그 가운데 손흥민이 골 나오니까 정말 와 하는 소리가 엄청 났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귀에 가져다 대는 세레머니도 하면서 관중 향해 하트도 날리고 뭐 그런 꽁냥꽁냥한 시간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그걸 또 손흥민이 도왔거든요. 두 선수가 EPL에서 합작한 벌써 31번째 골이다. 이게 뭐 텔레파시 조합이다, 환상의 짝꿍이다 말이 많은데 가장 많은 골을 EPL에서 합작을 했던 게 과거 첼시 드록바랑 램파드거든요. 36골을 합작을 했는데 거기에 5골 차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 당연히 지금 경기 최우수 선수 싹쓸이 한 거 아니에요? 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 MOM으로 선정이 됐고요. 양팀 최고 평점인 8.1점 받았습니다. 오늘 득점 페널티 박스 뒤쪽에서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을 넣었거든요.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요. 폭발적인 실주로 막 넣었던 기존 골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오늘은 겸손하기 힘들다. 좋아하는 위치에서 때린 슈팅이었고 행운이 따른 골이었다. 아름다운 득점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기 전에 SNS에 이제 아스널 경기 예고를 하면서 보니까 역대골 영상에 4골이 없던데 이 골, 오늘 넣은 이 골이 영원히 사용되길 바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모리뉴 감독은
그 골 원더골 어땠냐 그랬더니 크레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자기 아들이 자기 뒤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골 터지고 아들을 봤더니 오 헐 하는 표정이었는데 나도 아마 그런 표정이었을 거다. 손흥민과 케인은 말이 필요 없는 월드 클래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골로 손흥민 선수 득점 2위고요. 에버턴의 칼버트 루인의 한 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스포츠부의 조은주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